남자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여자분들 특히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배출의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그걸 한편으로 독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금 부족,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되면 이 독소 물질이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미네랄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미네랄에 관점을 주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 저는 소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용 이사입니다. 오랫동안 소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소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소금인간, 소금혁명 환자의 발랑 등 책을 저술한 소금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금 섭취가 염증 완화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역할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으로 발생한 여러 독소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뭐 곱는다든가 뭐 여드름이 난다 여러 가지 뭐 외부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 세포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한편으로 독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금 부족,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포들에게 제대로 된 미네랄과 수분과 소금이 공급될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네랄과 소금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뭐 킬러 세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독소 물질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 이렇게 독소 물질이 생기는 거는 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출을 해서 나가려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이 이제 소변이나 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 나가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과정에서 소금과 미네랄이 다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독소가 쌓이면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는 아들 심지어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이걸 예방하려 그러면은 소금과 미네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출에 이게 결정적인 작용을 해요.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부분이 생긴 이유가 우리 몸속에서 독소들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해 줄까? 배출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소변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몸속에 들어 소화작용을 거쳐가지고 몸으로 흡수되는 거는 소변과 땀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흡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대변이라는 것으로 나가게 되겠죠. 일단 흡수에 들어와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나갈 때 독소라는 걸 다 끄집어내서 소변이라는 걸 모아가지고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가려 그러면은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물 하면은 소금이 반드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 안 좋은 것들 끌고 나가려 그러면 다른 미네랄들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되면 이 독소 물질이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수분 부족이 됐을 경우에 신장에서 걸러가지고 소변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다. 그럼 못 나가게 되겠죠. 그럼 그게 독소가 쌓이고 재활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나 미네랄이 없으면 이 수분이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소변도 짜단 말이죠. 소금기가 있어야지만 소변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땀으로 우리가 많은 독소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땀이 다 짜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적절한 소금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땀도 잘 원활하게 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땀 배출이 뭐냐면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억지로 땀을 빼는 거죠.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소금기 없는 그냥 땀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의 독소들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 그러면 소금과 미네랄이 들어가고 충분한 소금이 섭취돼야지만 이 각각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서 생기는 우리 몸에 뭐 암세포가 매 순간마다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독소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나가려고 그래도 소금과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독소의 배출, 발생의 원인도 줄이고 배출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소금과 미네랄을 적절하게 챙겨 먹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물을 섭취할 때 그냥 맹물만 먹지 마시고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간 소금물을 섭취를 하면은 염증도 완화되고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독소들도 배출이 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 독소 이거 하면은 소금과 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배출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강한 생각 이 세 가지면 된다 그래요. 근데 잘 먹는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잘 먹는다라는 거는 영양을 고르게 섭취를 한다라는 거고
해롭거나 안 좋은 거라든가 오염된 이런 걸 안 먹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배출된다면 이게 잘 소화 흡수가 되고 잘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게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게 뭘까? 옛날에는 그냥 고기 먹고 보양 먹고, 그럼 옛날에 보신탕이나 이런 것도 먹고 가서 장어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상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게 뭐냐면 미네랄이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들어간 것들을 제대로 챙겨 먹어요. 우리가 보약을 먹는데 단백질이 챙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가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약수물 먹으러 가요. 그죠? 약수물을 왜 먹으러 갈까? 약수라는 게 물이 아니고 약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한다. 왜 온천에 목욕하죠? 따뜻한 물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천수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때문에 가는 거고, 해수욕을 간다. 해수욕 가는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물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은 미네랄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미네랄에 관점을 주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먹으면은 소화 흡수돼서 잘 돌아가서 잘 배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 참 배출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남자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절성 비대증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여자분들 특히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배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배출이 왜 잘 안 될까? 이게 대부분 수분하고 미네랄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비 문제 해결하면 약국에 가서 약 달라 그러면은 마그네슘 제제를 줘요. 마그네슘이 수분을 흡수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을 무리해서 잘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미네랄 소금이라 하면은 그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소금만 먹어도 변비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나가는 부분에도 미네랄 관련된 소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먹어야지만 잘 배출이 될 수 있겠어요. 소변도 마찬가지죠. 소변을 구성하는 물질, 우리 몸에서 온갖 발생한 노폐물 플러스 물 플러스 소금이 소변을 구성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줘야지만 얘들이 잘 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생각이라는 문제를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 건전한 생각,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신약 개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많이 알았는데, 신약 개발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위약 효과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 해가지고 가짜 약을 줬는데 병이 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실험할 때 뭐냐면은 임상실험 개발한 신약을 환자에게 주고, 어떤 환자는 주고 어떤 환자는 아무 효과를 맹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신약의 효과가 훨씬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맹물만 준 환자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효과가 있다는 게, 이게 월등히 나아질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FDA 인정 기준이 뭐냐면 위약 효과보다 가짜의 효과보다 조금만 높으면 인정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했더니까 나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옛날 보면 오헨리작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 아시는 분, 단편작 아시는데, 소녀가 죽어가는데 창밖에 창문에 담쟁이 덩굴 이파리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죠. 저게 떨어지면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사는 화가가 그 얘기를 듣고 담쟁이 잎을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아침에도 안 떨어졌으니까 나는 살았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먹는 거, 그다음 잘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건강한 생각을 어떻게 내가 갖고 할 것인가, 이게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먹는 거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영양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미네랄인 데 중심을 두고 소금에다 중심을 두고, 이게 플러스 충분한 수분 섭취, 이게 되면은 배출이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각이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중, 일 아시아 세 개국의 소금이 각각 다르다는데요. 사실인가요? 다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소금을 수입을 해요. 많이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소금을 얼마 쓰냐 그러면 300만 톤 정도의 소금을 씁니다. 그런데 그중에 식용소금은 5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50만 톤은 화학공업용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소금의 양도 250만 톤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0만 다 수입품이에요. 자, 그러면 수입을 하면 어느 나라 수입을 할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 많은 사람이 중국을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게 있지만 중국에서는 수입이 조금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소금은 멕시코와 호주에서 수입을 해요. 멕시코하고 호주하면 뭔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막이에요, 사막. 땅값도 무지 싼 나라고. 사막 기후는 비도 안 와요. 천일염하기가 진짜 왔다인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 염전에서 거의 1000만 톤씩 만들어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게 그 나라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천일염이 적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의 천일염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천일염하고 같은 서해 바닷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서해고 걔들은 동해겠죠. 근데 황해라는 그 바닷물로 같이 만드는데 왜 중국 소금하면 사람들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져요. 왜 안 좋을까? 같은 바닷물로 만드는데 같은 천일염이지만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중국 천일염은 말 그대로 호수에서 만들어요. 호수라는 뜻이 뭐냐면은 넓고 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염전에 가보면은 소금물을 이렇게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증발시키는데 그 물의 두께가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1m, 1m 50이에요. 호수처럼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염전에 소금 만들어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얘들은 6개월, 1년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1m 들어가 있는 물이 마르면 밑에 소금이 쌓이겠죠. 그다음 다시 물을 또 집어넣으면 한 또 지나면 쌓이겠죠. 그걸 불도저나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나라는 보름 만에 소금이 생산돼요. 1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1년 동안에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그 다음에 바닷물에 오염된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간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층층이 소금이 쌓이다 보니까 층층이 성분이 달라요. 입자 크기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걸 알아요. 이거를 식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국 이거는 식용소금이 아닌 공업용으로 쓰는 이런 소금으로 처리해요. 그럼 식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가져다가 세척을 한 다음에 요오드라는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완제품을 만들면 이게 식용소금으로 유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공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의 소금 많은 사람들 보면 안 거친 소금을 가지고 유통을 시켜버리니까 그게 한국에도 싸다는 이유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져왔다니까 성분이 이상하고 입자가 이상하고 그러다 김치 담그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천일염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중국에도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암염도 있고 호수에서 그냥 손 건지는 데도 있어요. 천일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일염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일염이 없어요. 왜? 일본은 습하고 태풍이 많아요. 올해만 해도 태풍이 한 열 몇 개가 그 나라를 가고 우리나라 하나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습하고 그러니까 여름에 소금 만들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질 않아요. 그 옛날부터 반 천년 비슷하게 하고 반 기계장치 거쳐가지고 소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금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아시아를 침략했잖아요.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해서 가다 보니까 군대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소금이 필요해요. 또 화학공업 하려면 소금 필요하니까 자기 나라 소금 갖고 이게 안 되거든. 한국에 와보니 그때 우리 한국은 자연이나 끓여서 만드는 소금을 만들어요. 이게 생산량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대만을 중국으로서 뺏었어요. 대만에 가보니까 염전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거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다 이식시킨 게 한국의 천일염의 시작이에요. 1907년. 우리나라는 그전에 천일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을 이식시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염전이 평안도하고 한강 이런 데 많았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걸 대륙 침략에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패망을 하고 나니까 소금 수입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정제염 제조 기술을 만들어내요. 정제염 제조 기술은 공장에서 이온 교환막이라는 막을 써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전기를 걸어서 이 이온과 Cl 이온을 모아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순도가 95%, 99%짜리 NaCl을 만든 소금이에요. 이걸 이제 만드는 기술을 접목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생산은 이 방법으로만 한다. 그전까지 자연대꼼 이렇게 있었는데 다 없애고 7개 회사만 독점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7개 회사만 소금 만들고 나머지 회사는 소금 다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부족한 건 수입품을 채우고. 그래서 일본은 그러다 이제 20년 동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 소금을 먹었더니 피부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NaCl이 99%짜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해염, 바닷물로 제대로 만든 소금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싸우고 20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소금 자유화가 돼서 그래도 일본은 천일염이 없어요. 다 끓여 만드는 소금 자연, 소티라는 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마다 다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소금은 메이저 7개는 아직도 정제염 기술로 소금을 만들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끓여서 만드는 그런 게 수백 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 천일염이 있고 울산에 한주소금이라는 정제염 공장이 하나 있고 중국은 뭐 암염 여러 가지 있는데 천일염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중국도 최근에는 우리나라식 염전을 도입하는 기술 도입하는 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소금 제조 기술 다르고 성분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걸 먹고서 사람들의 건강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천일염이라는 게 있지만은 아까 정제염 만드는 데도 있고 해양 심층수로 소금을 만드는 여러 회사들도 있고 자연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도 주류는 천일염이 주류가 내가 천일염이 한 30만 톤 만들고 정제염이 한 20만 톤 만들고 나머지 짜잘한 것들이 한 몇천 톤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삼국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소금 기술, 제조 기술, 소금의 차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소금을 볶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금을 왜 볶아 먹었을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천일염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00년 조금 넘었어요. 190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전까지 자염이라는 걸 먹어. 자염은 끓일 자자를 써서 그때다 끓여서 속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일염이 들어와서 천일염 만들어니까 값싸고 양이 많아서 좋긴 한데 이게 간수 성분이 들어있어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흙바닥에서 만들었어요. 그다가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쓴맛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걸 갖다가 그냥 먹으면 안 되겠거든. 자기가 봐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집에서 간수 뺀다고 쌓아 놓기도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포화염수라고 해서 녹여요. 안 녹을 정도의 물의 양이 있잖아요. 그 다음 한번 씻어서 씻으면 이제 물 습기가 많아지잖아요. 그걸 이제 볶아서 볶음속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포화염수로 염도를 높이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마그네슘 성분의 물이 잘 녹아요. 걔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간수도 빠지고 씻었으니까 깨끗해졌고 볶아서 건조까지 시키면은 보관하기도 좋고 이렇게 돼서 볶음속을 만들어 먹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천일염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볶게 되면은 거기서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금 제조 가공하는 회사들 가보면 이 배출 가스 배출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독가스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수분 함량이 되면은 우리가 젖은 소를 태우면 연기가 훨씬 많이 나는 것처럼 젖은 소금을 갖고 하게 되면 이 가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못 모르고 집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집안에서 그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볶음소금 할 때는 집안에서 한다 그러면은 환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야외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조금 나는 나름대로 볶아서 만든 집에서 개인이 쓰려고 하는 거 작으니까 좀 상관은 좀 덜한데 자기가 창업적으로 만들어 큰 솥에다 이렇게 볶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엄청나게 많은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게 소금이라는 게 이게 잘 저어 아니면 밑에서 타거나 눌어붙어요. 그리고 계속 가서 저어줘야 되는데 이게 멀리서 저을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서 쓰다 보니까 이게 크게 끓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가스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볶을 때는 환기를 철저히 하거나 야외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트에 가시면은 마트에 파시는 천일염은 다 세척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 생각이에요. 그거 사서 드시면 돼요. 간수 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사 드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구운 소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사서 드시면은 된다. 물론 여기서 자기만의 첨가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뭐 토마토 주스를 넣는다든가 뭐 당근 뭐 여러 가지 만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항상 환기를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만드셔야 된다. 안 그러면 건강해지려고 만들었는데 자기 건강에 잃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명심하시면은 건강하게 좋은 소금 만들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트에서 고르면 좋은 소금은 무엇인가요? 마트에 저도 자주 가 봅니다. 소금이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자주 가 보는데 마트 소금은 딱 구분돼 있어요. 하나는 천일염을 아까 세척해서 나온 천일염 소금, 그리고 아예 세척 안 하고 큰 포대자루에 20kg 이렇게 온 거, 그 다음에 구운 소금들, 그 다음에 제제염 내지는 꽃소금이라 하는 소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소금 또 일부는 조그만 병에 넣어가지고 후추라든가 이런 걸 첨가한 이런 소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용도에 맞게 골라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금들이 내가 왜 사는가? 배추 절인 데 산다 그러면 아까 뭐 20kg 이거는 이제 또 간수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5kg 이런 거 가지고 절이면 돼요. 그건 다 세척해서 나온 거니까 절이면 되고, 내가 뭐 간 맞추기에 먹는다 그런 거 갖다 집어 넣어도 되고, 아니면 고기 구운다 하면 후추나 이런 거 들어간 거 되는데 내가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미네랄 보충이라는 개념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그걸 함량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 우리나라 소금들은 이 소금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성분 표시를 안 해놔요. 법적으로 표기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도 얼마 이상 이것만 돼 있는 거죠. 얼마 이상이면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천일염 염도 70 이상, 70이라는지 80이라는지 90이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그걸 이해가 가는 게 천일염은 봄에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거, 가을에 나오는 거 염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갖다 쌓아놓으면 염도가 다를까 간수 빠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금 구분 기준은 뻔해요. 천일염 입자가 굵잖아요, 그죠? 제자염이나 꽃소금은 그보다 조금 더 가늘고, 근데 자염은 그보다 더 가늘고, 이게 입자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 물론 분쇄해서 나온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있죠. 뭐 죽음 같은 게 입자가 단단하고 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은 또 마트에서 팔지는 않으니까 뭐 일회 죽음, 생활 죽음 이런 거 팔긴 하지만 어쨌든 마트에 가서 기본적인 용도에 맞춰 쓰시면 되는데, 미네랄 함량이라는 측면에서 NaCl에 만약 다른 게 들어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 성분 표기를 좀 하게 하고 사시는 게 좋은데, 불행하게 우리 마트에 있는 소금이 그런 게 없다. 근데 마트 우리나라 이게 소금들이 요즘은 다 위생적으로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 사항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혈당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소금 연구한 지가 20몇 년이 훨씬 넘었어요. 저 이제 소금 제조 회사를 만든 지가 2002년도인데 제품이 출시한 거는 2018년도에 했어요. 16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다는 거죠. 좀 미친 짓을 한 건데,
그래서 그때의 생각은 어떻게든 깨끗하고 미네랄 많은 속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냥 음식에 넣는 미네랄 많은 소금, 깨끗한 소금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 팔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걸 건강 개념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그 책도 쓰고 있는데 저는 연락 오는 게 보면 당이 떨어져요, 당이 조절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제 유튜브가 채널 여러 개 올라가 있는데 댓글이 뭐 수백 개씩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을 보면은 당이 조절된다는 얘기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왜 이 소금이 당이 조절되는 역할을 할까라는 걸 이제 고민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저도 나름대로 임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근데 당이 문제되는, 쉽게 말하면 당뇨병이잖아요. 당뇨 증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몸에 이제 당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당이 들어왔는데 그걸 인슐린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서 얘를 세포 속으로 잘 분배해서 잘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했지만 당을 많이 먹는 걸 조절해, 요즘 식이요법 해가지고 조절하기도 하고, 근데 인슐린이 이제 안 나오거나 조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아주 안 나오면 인슐린 옆에서 주사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슐린 관련 약이 나왔잖아요. 근데 먹는 거 조절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원인이 뭘까라고 봤더니 인슐린이 잘 안 나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미네랄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인슐린이 이제 세포의 혈관을 따라가다가 세포 속으로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얘가 인슐린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슐린이 그까지 데려다 주고 세포문을 두드리는 역할까지 하는데 세포문의 열쇠를 여는 거는 바나듐과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네랄이 없으면 얘는 세포 속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얘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듐은 우리가 잘 모르는 미네랄, 크롬하면은 뭐 옛날에 중국에서 정도 알았던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애가 혈관 세포 속으로 흡수가 안 되더라. 근데 문제는 바닷물 속에는 이런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골고루.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을 만들 때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소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일염 미네랄이 많다는데 뭐 이딴 소리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천일염 제조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닷물, 서해 바닷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뻘물이 있어가 지저분하니까 신전지에서 가라앉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만듭니다. 보름 동안에 얘가 계속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닷물은 3.4%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는데 서해 바닷물은 한 2.8 정도 돼요. 강이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희석돼서 그러는 거죠. 걔가 쭉 농축돼 가지고 26, 28 이 정도 구간에 오면은 소금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결정지라고 하는 타일 깔아놓은 거기까지 올 때 시간이 보름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다음 물을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6이나 28% 농도 되기 전에 이미 가라앉아 버리는 미네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날 하루 이제 햇빛이 쨍쨍하면 소금이 생기면은 소금을 모아서 끄집어내죠. 근데 그 바닥에는 아직도 흥건하게 물이 있어요. 물 속에는 아직도 결정화되지 못한 수많은 미네랄이 물에 녹아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또 다 버려요. 그래서 NaCl만 딱 끈집어냈는데 그 묻어 있는 미네랄마저 또 간수 뺀다는 이름하에 다 제거를 해요. 그럼 NaCl만 있는 소금이 천일염이에요. 그 조금 묻어 있는 거 갖고 미네랄이 많네 적네 한다는 거죠. 바다에 녹아 있는 90가지 미네랄 중에 다 버리고 NaCl만 하나만 끈져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물 속에는 크롬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이 다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줘야지만 얘가 당의 조절도 하고 질환 발광을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먹었을 때 당이 조절되는 많은 이유가, 아니면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나오는 거 잘 안 만들어지거나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이것들에게 미네랄 공급이라는 게 있어줘야지만 이 당이 조절되고 흡수가 되고 단대요. 그리고 또 문제는 당뇨 증상이라는 거 생겨가지고 그게 큰 우리 몸에 죽을 병은 아니에요. 당이 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뇨 증상이 걸리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음식을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빠지고 균이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배고픈 현상이 생기니까 밥은 자꾸 먹고 싶은데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얘가 신장을 가갖고 쉽게 말하면 이 당 분자는 입자가 커요. 미네랄의 수분은 이제 입자가 작기 때문에 술술 빠져나가는데 당이나 이런 거 분자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사구체를 우리 신장 걸음마에 다 걸려요. 그걸 막아버린 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쭉 돌아다니는데 얘가 당이 혈관 속에 많잖아요. 그럼 이게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끝이나 손끝이 이렇게 썩어가는 이유가 걔가 모세혈관을 다 막아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이라는 걸 먹는 것 중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아가서 흡수돼서 빨리 손목을 시키고 그러니까 배출도 잘 되게 되는데 신장에서 잘 배출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수분이나 미네랄들이 있어야지만 신장 배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절하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갈 수가 있어요. 식이요법을 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타는 사람은 당분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먹냐? 생채식을 위주로 먹어요. 야채이라고 막 먹는다고.
그리고 뭐 단백질 좀 먹고 그러는데 이 야채나 이런 것들이 뭐가 많냐? 칼륨이나 미네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뇨 증상 걸리신 분 나중에 가면은 고칼륨 혈증에 걸려서 문제 생기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칼륨을 빼주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섭취가 병행하지 않으면은 고칼륨 혈증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당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미네랄 소금을 드셔서 이게 흡수도 잘 시켜주고 인슐린도 잘 만들고 배치도 잘 되고 칼륨이나 미네랄도 잘 배치되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당이 관리가 되고 당뇨 증상이 완화되고 심지어 약을 끊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소금물 섭취가 혈당 조절, 신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당이라는 부분은 안에서 해결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신장이라는 부분을 망가뜨리는 게 당뇨 증상의 부분이니까 그럼 신장을 어떻게 하면 덜 손상을 입힐 것인가, 거기는 미네랄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신장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까, 이게 최대 관건이에요. 그러면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신장을 놀게 하면 돼요. 일을 안 시킵니다. 근데 놀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신장 보고 네가 일하지 마. 신장의 일은 뭐냐면은 걸러주는 영역이지. 쉽게 말하면 많은 경우 재활용 사업이에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다, 미네랄이 부족하다, 어떤 특정 영양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장이 보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얘를 배출시키지 마라. 쉽게 말하면 땀을 무지 많이 흘리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변이 안 나와요. 신장 오변 보고 니 배출하지 마. 딴 데 나가니까. 없어.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 먹는 사람 소변을 못 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활동 줄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활동 줄이는 게 아니라 얘 보고 네 억지로 다 걸러내. 네 거기에 가서 걸러가지고 다 재활용이 우리 몸에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보고 제일 하수도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면 그게 그냥 확 배수구 열어버리면 쫙 빠져나가잖아요. 신장 보고 다 열어놓은데 우리 몸에 충분한 물이 있고 미네랄이 있고 이러면은 때 맞춰가지고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재활용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분을 안 먹는다, 미네랄을 안 먹는다 이러면은 억지로 끄집어내서 재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변은 점점 진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그게 진해진다는 얘기는 걸음망에 가서 다 걸리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못 먹은 사람들 보면 제일 빨리 망가지는 게 신장이 망가져요. 물이 부족하면 다른 게 망가질 것 같은데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이 망가진 이유는 신장 보고 니는 배출하자 다 걸러가서 재활용하라 그러니까 신장이 계속 찌꺼기만 쌓이는 거예요. 얘를 찌꺼기에 독소물질 배출해야 되는데 신장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실제 그걸 하면은 아까 충분한 물 섭취와 미네랄 섭취가 있어야 나간다. 미네랄이랑 독소라든가 중금속 이런 것들 나갈 때 다 짝이 있어야 나가요. 나트륨을 배출하려면 칼륨이 있어야, 칼륨 배출하면 나트륨이 있어야 되지, 모든 건 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데 골고루 안 먹으면 얘들이 배출을 못하고 가서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모들 보면은 얼굴 붓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산모가 부으면 뭘 하냐면은 호박을 삶아서 드시게 해요. 그러면 이제 붓기가 빠져요. 호박이 뭐 때문에 얘가 빼지나? 호박에는 칼륨이나 미네랄이 많아요. 산모가 붓는 게 이제 나트륨을 잡아놓고 있는 건데 힘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트륨이 칼륨과 짝이 돼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칼륨 혈증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때도 나트륨을 먹이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다 짝이 있어서 그런 미네랄 섭취가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배출을 촉진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장의 건강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하면은 타격을 주는 데가 신장이다. 이거 항상 명심하시고 내가 충분한 물 섭취, 미네랄 섭취를 해줘야 된다. 영양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골고루 들어와 줘야지만 신장의 부담을 줄여줘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소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주 크죠. 소금이 뭐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답을 여러 가지 해요. 뭐 나트륨이다, 하얀 거다. 뭐 어떤 사람은 소금을 한자로 풀이하니까 소금이 하얀 금이다, 힐소자, 뭐 금자를 쓰는데 그건 엉터리죠. 소금은 한자는 소금 염자를 써요. 소금 우리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옛날에 고문헌에 소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소금이 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근거가 없는 말이요. 소금이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소금이 뭐냐 물으면 나트륨이다 뭐 얘기하는데 저는 소금의 정의를 바닷물을 졸이면 남는 것, 그러니까 바닷물의 미네랄의 덩어리, 이게 소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소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서양학자들이 이제 화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닷물 소금을 만들었어요. 소금을 분석해 보니까 나트륨이 제일 많네, 염화나트륨이. 그리고 얘가 짠맛이 나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야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NaCl이니까 그게 들어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 다 불순물 개념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화학공업의 발달에 맞아요. 왜냐하면 NaCl이 필요해요. 근데 NaCl이 이제 화학공업이라는 게 뭐냐를 잠깐 설명드리면 소금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한 14,000가지, 학자에 따라서는 4만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NaCl이 왜 화학공업이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NaCl에다 물을 넣어서 녹인 다음에 한쪽에다가 플러스 전기, 한쪽에다 마이너스 전기를 딱 걸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쪽에는 강한 산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 염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수산화나트륨 강한 알칼리 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실제 NaCl을 녹여서 딱 하면은 한쪽에는 강한 산성과 강한 알칼리 제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강한 알칼리 제품은 우리가 세제라든가 모든 걸 쓰는 게 얘가 기본인데, 그 다음에 염산은 뭐가 되냐, 비닐이죠. 비닐, 플라스틱. 이게 뭐로 만드냐, 이게 소금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소금하고 비닐하고 뭐는, 소금하고 석유하고의 합작품이 비닐이에요. 염화 비닐이라고 해요. 염화 비닐, 염화 비닐이라고 보니, 염화가 염소, 염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석유하고 만나가지고 플라스틱 비닐의 용도 얼마나 많잖아요. 이게 다 그게 되고, 수산화나트륨 이게 세제라든가 이런 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강알칼리와 강산이 딱 돼서 쫙 쓰다가 다시 합쳐지면은 해롭지 않은 소금이 딱 만들어지니까 이게 마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합쳐지면 이제 중성에 거의 가까운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그런 무한한 용도를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소금을 그렇게 화학공업을 쓰다 보니까 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 불순물 치고 다 빼버리는 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NaCl만 먹어야 되냐? 우리가 바닷물속에 90가지가 녹아 있다 그러는데, 바닷물속에는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자라는 해조류, 바닷물 사는 물고기는 그거 다 먹고 사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좀 진화했다고 해서 NaCl만 먹으려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미네랄이. 근데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서 씻겨서 다 바다로 갔어요. 그나마 녹아있는 거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다 빼먹어가지고 우리 토양에는 그런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바닷물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의 충합인 이 소금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안 하고 있고 NaCl을 먹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까? 그 NaCl 말고 바닷물에 90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드는 걸 왜 안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만들려면 비용의 문제도 있고 기술의 문제가 있어요. 기술의 문제는 특히나 뭐냐면 그 칼슘이라는 애가 들어가 열을 만나면 다 들러붙어요. 기계장치에 아작을 내고. 또 하나 이제 마그네슘, 우리가 간수라고 얘기하는 이 마그네슘은 무지무지 쓴맛이 나요.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돼 쓴맛이 나면 쥐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수를 악착같이 빼려고 했던 이유가, 간수는 마그네슘, 우리가 중요한 미네랄. 약국에 가면 되게 비싸게 파는 마그밀의 원료가 마그네슘인데, 걔는 쓴맛이 나니까 제거를 하는. 그래 놓고 나빠서 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있는 쓴맛이 나니까 다 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다 빠져가고 NaCl만 남긴 걸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었다는 거냐. 그게 이제 소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은 지금까지는 NaCl, 염화나트륨을 볼 것이냐, 바다의 미네랄의 총합으로 볼 것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암염을 대부분 먹어요. 땅속에 캐는 거를 녹여서 불순물제가 다시 끓여 만들어요. 근데 서양에서 제일 비싼 소금은 바닷물로 만든 소금이에요. 물론 그것도 아직 그 미네랄 제거가 됐지만, 계량도 소금도 똑같이 제거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암염보다는 많으니까 그게 더 가치를 가지고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일본도 봤어요. 정제염보다는 끓여서 만든 자연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조금 더 미네랄이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금을 NaCl로 봤다 그러면, 이제는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미네랄의 총합을 소금으로 볼 때 그걸 먹어야지 우리가 미네랄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량 미네랄 때까지 우리가 챙겨 먹는 그런 삶이 우리 건강한 삶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짜게 먹으면 일찍 죽는다라는 말이 가장 통념적인데 사실인가요? 짜게 먹으면 일찍 죽는다. 뭐 작게 먹어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 짜게 먹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저도 지금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96세신데 제일 좋아하는 게 간장게장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은 모시고 가서 간장게장 드시는데 짠 걸 좋아하시고, 제가 또 매일매일 소금을 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시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장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는 다 소금을 많이 먹는 나라예요. 독일도 소금, 독일 가서 소시지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짠가. 북극 지방의 핀란드 이런 나라 가보면 다 그 청어 절인 것 같은 경우는 무지히 짜잖아요. 다 짜게 먹는데도 다들 오래 살아요. 근데 열대지방 이런 데서 이제 짜게 안 먹는 사람들, 특히나 소금은 거의 안 먹는다고 하지 에스키모인들, 그 다음에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들, 평균 수명이 무지 40이 안 돼요. 되게 젊은 나이에 다 이렇게 명을 달래요. 이 소금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장수하는 애들, 바다 거북이, 그린란드 상어는 뭐 몇 병에 산다면 그건 다 바닷속에서 이 소금물에서 사는 애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인류는 10달 동안 0.9% 소금물 속에 절여져 있다가 나온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우리 몸속에 0.9% 소금물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시켜 줘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짜게 먹느냐 아니냐, 이거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제대로 공급해 주게 먹으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뭘 하냐, 하는 거 보면은 뭘 하죠? 뭐 바닷물에 가서 해수가는 사람, 이스라엘 사회 가서 모드패 가고 뭐 이런 게 하시는 분들 다 건강을 사는 거는 다 소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짜게 먹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짜게 많이 먹으면 우리가 다 수분을 땡겨가지고 이게 다 중화를 시켜요. 근데 이제 그 반대되는 게 달게만 먹는 사람들, 그 오래 못 살죠. 그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짜게 먹어갖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단 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 단 거 먹으면 나 수분이 부족해서 물 먹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짜게 먹었다 그러면은 물을 항상 땡겨서 우리면서 다 조절해서 채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다 배출이 돼요. 우리 소금이라는 건 들어오면 다 나가게 되는 구조인데 단 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어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다른 것에서 오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진단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솔직히 짜게 먹는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짜게 먹는 게 해롭다 하면서 고혈압도 걸린다고 하면서 이게 유명한 실험입니다. 쥐를 갖다가 고농도의 소금물을 먹인 거죠.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키웠더니까 그중에 4마리가 고혈압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와 40%나 죽었네 이게 된 거죠. 사실 그걸 계산을 했더니까 제가 계산을 하루에 우리 인간으로 치면 소금을 250g을 먹인 거예요. 우리는 뭐 10g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250g씩을 먹였어요, 쥐한테 다. 근데 문제는 그 10마리 중에서 6마리는 그냥 살았대요, 건강하게. 이게 소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짜게 뭐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뭐 일제시대 쪽 천년 말이 생기잖아. 우리가 하루에 뭐 한 20g씩 먹었는데 그 소금 먹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날이 250g 우리 총으로 쏴 죽는다 해도 못 먹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렇게 들어오면 다 배출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짜게 먹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짜게 먹는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원인인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 섭취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몸에 독소가 배출된다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독소 배출이라는 건 나는 이제 독소가 수시로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세포들이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는 영양물질이 세포로 가서 뭐 만들어지다 작용하면서 또 찌꺼기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무지 많이 생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몸에 쌓아두면 안 되니까 다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출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나오느냐 이거죠. 수분과 미네랄 작용이 있어야지 나온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나온다. 그 소금기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죠. 눈물도 마찬가지고 콧물, 침, 그다음 소변, 대변 다 소금하고 연결돼 있고 수분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것들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다 막히면 뭐 여드름이 생긴다, 피부 질환이 생긴다 이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빼주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적절히 하려고 그러면 그게 기본이 되는 물과 소금,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얘들이 쭉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공급을 안 해주면은 이게 못 나오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하고 그냥 억지로 인해서 약을 먹어서 빼려고 그래요. 아까 뭐 변비 얘기도 나왔지만 변비라는 게 수분하고 연관이 있고 미네랄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비 걸렸습니다. 약국에 가면 마그니라는 약을 준단 말이죠. 근데 마그네슘이라면 소금 속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인데 그리고 물하고 같이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쥐잡기 운동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쥐약을 먹고 죽어버리면 그걸 옛날에 개들이 막 풀려서 먹는 거예요. 쥐약을 먹으니까 걔가 죽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처방이 뭐냐면 개한테 소금물 왕창 먹이면 돼요. 그러면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왕창 먹으면은 토하거나 어정쩡하게 많이 먹으면은 장청소가 되는 거죠. 장청소하지 말고 소금물을 가지고 장청소하면 되거든요.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아예 토하거나. 그러니까 소금에 우리가 과잉으로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과잉으로 먹으면 토하거나.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는 뭐 이게 토하는데도 소금이 사용이 되고 장을 완전히 비워내. 장이 이제 오염됐다든지 장에 심하게 걸려 장청소하는데도 배출해서 작용을 하고. 그다음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배출하는데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든 땀으로 배출되든 모든 것들에 수분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독소가 안 빠져나간다. 생물만 빠져나가서는 안 돼. 소변으로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독소 배출이라는 문제는 바로 소금과 수분,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독소 배출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물도 소금물처럼 짠데 왜 마시면 안 되나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심층수를 가지고 소금을 만든다. 심층수도 똑같은 바닷물이에요.
조건이 좀 다르지만은 심층수 그냥 마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도의 문제와 하나는 오염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바닷물이 깨끗한 것 같아 보여요. 동해 바다 같은 거 깨끗해요. 서해 바다는 조금 나는데 그런 게 있겠지만 동해 바다는 되게 깨끗해 보여요. 이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무지무지 많은 것들이 있다요. 플랑크톤, 물고기 알, 그 다음에 뭐 산호초 이런 것들의 알, 그 다음에 미세한 오염 물질들, 이게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해안에 보면 적조 현상이 이렇게 생기는데, 적조라는 게 뭐냐면은 해조류가 산소로 죽는 거예요. 그럼 독성물질, 우리가 굴을 먹을 때 어느 계절에는 굴을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굴이 해조류를 먹는데 해조류의 독소 성분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 조금 먹는 거는 상관없지만은 이게 양이 많이 되면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저분한 문제, 오염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살모넬라 균 같은 경우도 바닷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많이 먹으면 문제 생긴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농도의 문제예요. 바닷물은 3.4%예요. 우리 몸은 0.9%예요. 3.4와 0.9. 이 갭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무지 큰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죠? 우리가 3.4%의 바닷물을 먹었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 속에 있는 물은 흡수가 돼서 착 들어가고 거기에 나트륨만 일부만 들어가, 이게 현상이 아니라 0.9와 3.4를 딱 사이에 놓고 벽이 있다면 장벽이 있는데 그 어떤 생기냐? 0.9%에 있는 물이 빨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으려고 얘를 먹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을 싹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 조난당하면 사방이 물인데 갈증이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때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바닷물 싹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몸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물마저 얘가 다 뺏어가 갖고 장을 통해서 배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3.4 높은 애가 우리 몸에 그러니까 3.2에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다 깨버리기 때문에 우리 생존이 위협이 되니까 몸에서 그렇게 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물이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 물을 먹으려고 먹었는데 몸속에 있는 물마저 다 빼가지고 가는데 얘는 더 심한 갈증이 걸리는 거고, 그거 더 먹었다 그러면 완전히 더 악화돼가지고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바닷물을 먹니 뭐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몇 프로짜리를 먹어야 되냐, 0.9로 맞춰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몸에 0.9%니까 0.9% 먹자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면 되게 많아요. 뭐 0.9%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밥도 0.9, 국도 0.9, 뭐 과일도 0.9 다 맞춰 먹어야 되죠. 그게 어디 있어? 그것만 물만 0.9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정하게 미네랄 소금을 먹으면은 0.5를 먹든 0.4를 먹든 이게 다 흡수돼가지고 들어가면서 몸 안에서 다 조절돼가지고 맞춰지는 거지. 내가 0.9를 먹어서 이게 되면 링거액을 맞춰도 링거액은 0.9가 돼야 되겠죠.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소변의 염도에 또 목숨 걸으시는 분이 있어요. 소변의 염도가 그러면 0.9니까 0.9로 돼야, 아니면 1.2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변 염도는 지나치게 낮으면 문제예요. 0.5 정도 이상이면은 큰 문제사항이 없어요. 물 많이 먹으면 이게 낮아지는 거, 물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진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런 것에서 목숨 걸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하루에 적정한 양의 미네랄과 소금을 먹게 되면 된다. 그러니까 바닷물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그냥 물이고 소금은 이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농도와 얘가 어떤 게 들어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생각 똑같이 생각하면은 건강에 치명적이 된다. 그리고 바닷물을 먹는다 해도 바닷물을 어떻게 갖다 먹을 거야? 소금처럼 제일 편리하잖아요. 또 만들고 보관도 쉽고 그랬는데 바닷물을 또 갖다 떠다가 놓으면은 다 오염이 돼요. 바닷물 속에 생명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놔두면 햇볕 받으면 그 속에 미세 플랑크톤이 다 번성해가지고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 갖다 놓고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희석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소금을 안전하게 소금을 먹으면 된다. 소금 만드는 과정에서 바닷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제거되고 살균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염식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죠. 통증 환자가 뭐 종금이 한 20%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프다. 근데 아프다라는 이유가 원인이 있어서 아픈 경우 있잖아요. 뭐 칼에 베인다든가 뭐 맞았다든가 부딪혔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온몸이 아파하다 건드리면 아파 뭐 이런 부터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통증이 참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 통증이 왜 생길까? 통증 메커니즘.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느낄까? 왜 통증을 내가 딱 건드리고 때리거나 칼로 베으면 왜 아픔을 느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칼로 찌르면은 세포가 아야 해가지고 느끼나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 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칼로 베면 어떤 생각이면 세포가 잘라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잘라진단 말이에요.
세포가 잘라지면은 세포 속에 있는 세포액이 흘러나오겠죠. 세포가 잘라진 순간에 그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세포액이 흘러나오면은 세포액이 빠져나가면서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 균형, 이온 균형이 깨져요. 그럼 그 속에 세포 속에 있는 이 통증을 느끼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가 그 균형이 깨지는 걸 느껴가지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기관을 전달해가지고 뇌로 전달해요. 이게 아픔을 느끼는 뭔가 배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 균형, 이온 균형이 깨지고 전기 신호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아픔의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은 경우는 맞아도 그 속에 있는 세포가 찌그러지든가 터지든가 이런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깨지는 거예요. 멍이 든다. 그러면 멍이 드면 그 속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는 거고 혈관이 망가져서 그 피가 죽은 게 이제 멍이 드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깨지는 거야. 찢어지거나 그 세포 깨질 때 세포액이 흘러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미네랄 균형이 깨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통증이라는 개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팔다리가 잘라졌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다 안 물었다고 팔다리가 다리가 없어져서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라지는 순간에 그게 세포가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이온 균형, 세포 속에 있는 이온 균형과 미네랄 균형이 깨지는 것 자체가 통증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전염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포 속에 가야 될 미네랄과 이온과 수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세포가 그 부족을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온몸에서 생기는 현상일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곳에 물론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온몸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몸이 아픔을 만성 통증이라는 게 거기서 온다는 거죠. 이게 통증에 대한 개념을 좀 달라해야 되는데 우선 배가 지금 세포 쪼개져 나갔으니 그게 아니라 세포 속에 균형이 미네랄 균형, 이온 균형이 깨졌을 때 전기 신호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에 있는 단백질이 통증을 느끼는 단백질 문제 생겼네. 이걸 이제 신호 체계에서 몸 내로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기 자르서 우리 눈으로 봐서 이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가는 게 복합적으로 보지만은 통증이라는 그 원리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 통증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죠? 나는 어디가 아파 보면 이게 병원에 가봐도 아무 원인이 없다. 그 경우는 많은 경우가 미네랄 부족, 수분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으면은 그리고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이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번에 그 소금하면서 자기가 대리점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알았다 그래서 소금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저희 소금을 드시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부라고 그러더라고요. 형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제 항암 치료 통증이 무지 심하대요. 밤마다 잠을 못 자, 쭉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소금을 갖다가 드시게 했더니 그 통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족들에게 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점 하겠다고 해서 소금 갖고 가요. 근데 대리점 가면 이게 순환이 있잖아요. 얼마 시간이 좀 다 팔려가고 다시 재주문하겠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주문을 안 해요. 효과가 없나?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사람은 대리점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들이 물건을 갖다 팔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온 가족이 나눠 먹으려고 산 거예요. 대리점은 가격이 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사돈에 팔아 온 가족들이 다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대리점의 형식을 꾸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리점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효과를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그런 데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분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주변에 통증을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어떤 질병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소금을 어떤 사람은 만병통치약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금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하지만 만병의 원인에 소금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아꼈지만 독소가 쌓이고 독소의 배출도 지장을 받고 그리고 소금이라는 게 물론 NaCl 하나로만 해석하는데 수많은 미네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수많은 미네랄 우리가 미네랄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 알아요. 칼슘 부족하면 골다공증 걸리네.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걸리네. 뭐 이런 게 다 알잖아요. 아연이 부족하면 뭐 정맥이 문제 이렇게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미네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당은 에너지고 그죠? 단백질 같은 근육이나 이런 걸 만들고 근데 우리 몸에 골격을 만드는 거는 미네랄이고 이거 전기 신호로 해서 움직여주는 거는 미네랄이에요. 얘들이 없으면 우리 몸이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빠지면은 작동을 멈추게 되니까 지금 심혈관 질환 걸리는 게 마그네슘 부족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몸의 신호체계, 전달체계 다 문제 생기고 곳곳이 다 문제 생겨요. 당뇨가 걸렸는데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인슐린이 갔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작용하는데 그 미네랄이 없더라.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 중에 찾아가다 보면은 얘가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질병이 걸리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당이 부족해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비타민 부족하면 병 걸리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각질병, 괴혈병 이런 것들 그런 게 딱 있잖아요. 우리가 영양물질 이런 것들은 그냥 영양 부족이 게 아니에요. 진짜 죽는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경우 있었어요. 유럽의 알프스 같은 경우는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 속에서 이제 옛날에 원시인이 죽은 채 발견됐어요. 얼음 속에 있었던. 그래서 제가 안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추정해 보면 30세쯤 됐대요. 원시 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가 죽었으니까 왜 죽었을까? 얘는 뭔 병에 걸렸나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학자들이 뭔 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원시시대 살았으니까 주로 채식도 하고 고기도 생채소 이런 먹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 오염도 없을 거고 건강했을 것 같은데 얘를 봤더니 관절염에 걸려 있고 태행 질환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30대밖에 안 됐는데. 근데 결국 보니까 미네랄 부족에 걸렸더라고요. 소금 부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 원시 부족들이 최대 고민거리가 뭐냐면 소금 섭취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금이 흔하더니 옛날에는 그 소금이라는 게 만들기가 쉽지 않고 암염지대에 가든가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미네랄 섭취 부족에 의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는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동굴로 가서 동물벽을 갉아서 먹어요.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원숭이들은 염분이 있는 저수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흙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사냥 같은 게 암벽을 타면서 암벽이 붙어있는 소금끼리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요. 얘들의 생존의 최대 그거예요. 근데 원시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하다는 거지만은 소금. 그리고 소금 속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우리가 주목해야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너무 흔해서 귀하지 않게 보이는데 이게 진짜 귀한 거니까 그런 걸 매일매일 챙겨 드시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물 마시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금 얘기하면 먹는 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안 먹어요. 우리 마누라, 아내가 안 먹어요. 애들이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저 이제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소금을 이렇게 처음 오시면 이렇게 드시게 해요. 그럼 이게 이분한테 얼마의 농도를 줘야지만 이분이 만족할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을 좀 드신 분들은 좀 많이 넣어도 별로 안 짜게 느껴요. 근데 별로 안 드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면 짜게 느껴진다. 그래서 보통 0.5% 정도에 맞춰가지고 드시게 하면 그 선에서 이제 조절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미네랄 소금 먹으면 사실 맛있어요. NaCl만 들어가 있는 소금은 되게 짜게 느껴지는데 미네랄 소금 들어가고 이게 복합적인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네랄은 다 맛이 있어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 재미있는 논쟁이 있는데 NaCl, 염화나트륨은 짜잖아요. 근데 짠맛의 기원이 어디서 왔을까? 나트륨일까? 염소일까? 이 염소와 나트륨 결합된 게 염화나트륨이 소금인데 그럼 이 짠데 얘는 어디서 왔을까? 나트륨에서 왔을까? 그래서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논쟁이에요. 그럼 나트륨에서 왔더라 지금 그러면 나트륨 들어가면 다 짜야 되는데 우리가 과자 봉지에 딱 보면은 무슨 나트륨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MSG가 나트륨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MSG 그러면 M 모노, S는 소디움, 글루타메이트예요. 그러니까 모노라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소디움이 나트륨이라는 뜻이에요.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산이니까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게 MSG예요. 거기에 나트륨이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진 게 MSG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짜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인식, 간산 나트륨, 황산 나트륨, 뭐 수산 나트륨 이렇게 나트륨 들어가기 수십 가지가 돼요. 다 짜야 돼?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염소에서 왔느냐? 그럼 염화칼슘도 있고 염소, 뭐 염화마그네슘 쭉 있는데 얘들 다 짜야 되느냐? 안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염화칼륨은 짜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헷갈리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 미네랄은 다 고유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칼슘은 약간 텁텁하면서 좀 단맛이 조금 있어요. 마그네슘은 무지 쓴맛이 나는 거예요. 칼륨은 짠맛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미묘하게 어울려서 맛이 있어요. 농도만 잘 맞으면 아주 맛있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에 타서 드시는 거예요. 차를 먹는다든가 커피를 먹는다든가 주스를 먹는다 이런 경우에 그걸 타서 드시게 되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과일 주스 같은 데 타면은 되게 단맛이 확 올라가요. 소금에 찍어서 과일 못 드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네랄 소금을 보충해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건강에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0.9% 고집하지 마시고 0.5% 정도에서 맞춰가지고 자기만 맞춰서 이렇게 드시는 거지 그게 너무 짜게 먹으면은 낯대가리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 데가 크게 건강에 도움이 돼. 농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에 부담이 또 되니까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자기 몸에 맞춰서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은 건강하게 드시게 되고, 가족들이 안 드시는 분들에게 용도를 좀 낮춰가지고 다른 거 섞어서 드시게 하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소금물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뻔하죠. 자기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컨디션 보고 화장실에서 자기 거울 보고 자기 얼굴 한번 보고 이러면 대충 알 수 있고 좀 건강하네? 피부가 좀 좋아졌네? 피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사는 간호사분인데 이분도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이제 몸이 건강이 무지하게 악화됐었는데 이거 소금 드시고 이제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달라졌나 해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 처음부터 저희 소금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피부가 달라져요. 수분도 제대로 공급되니까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컨디션이 달라지고 밤에 잠도 잘 오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몸이 달라진다는 거는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있냐? 이거는 내 컨디션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물을 맛있게 내가 먹게 되면은 이게 내가 제대로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소금물의 염도라는 게 아까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이거 맞춰가지고 그다음 수분과 함께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알갱이만 뭐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참 좋다. 근데 저희 소금 좀 특이해서 맨입에다 털어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뜨거운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람회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스틱으로 만든 제품, 이제 시제품을 이렇게 놓고 가져가시러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비타민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말릴 새들이 탁 뜯어가지고 입에다 털어 놓으시는 분이 자기 입에다 넣으면 상관없어. 근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 입에다 털어놓으면 의학하는 상황이잖아요. 뜨거운 열반응이 나니까. 이제 소금마다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물에 타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고기나 이런 데도 이게 해서 가공해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하루하루 컨디션이 달라지는 건 느낄 수 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잘 먹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소금 섭취를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죠. 인구의 한 3% 정도가 소금 민감성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금을 먹으면 미네랄 소금 먹으면 혈압이 쭉 떨어지시는 분이 좀 올라갔다 떨어지시는 분이 있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전 인구의 한 3% 이하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봤던 가끔 저는 저 전화번호를 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막 연락하는데 한 번 이런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매일 주스를 먹는데요. 그래서 주스에다가 소금을 써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뭐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다른 소금을 먹어왔는데 소금 좋다라고 얘기 듣고 이제 타가지고 딱 먹어 한 병을 한 컵을 다 먹냐 한 입을 먹었대.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완전 119를 불러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몸이 막 붕 뜨고 이상하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죠? 소금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꼬집을 넣은 거예요. 그걸 또 한 컵을 다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입만 딱 먹었는데 그렇게 자기 가족들은 다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소금 도대체 왜 이러냐? 나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절을 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나트륨 때문에 속에 있는 미네랄의 본인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먹어보면서 처음에 조절해서 내가 어떤 체질인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소금이라는 거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럼 드셔야 돼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 아이가 소금 알레르기가 있대. 나 소금 알레르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얘 소금을 직접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된장, 간장 이렇게 된 거는 가능한 거 먹어도 되는데 소금을 직접 먹으면 우리 몸에 알레르기가 없네. 근데 저희 소금 먹었더니 그게 없대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의외로 하도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의외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천천히 조절해서 이제 드셔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 가셔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드시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소금을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다. 이 같이 가야 된다. 맹소금만 먹는 게 아니라 소금 물과 함께 가고 소금물의 염도는 뭐 적정한에 맞춰가지고 드시는 거. 그렇게 먹을 때 우리가 소금이라는 부분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제대로 먹을 수 있고 먹어서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라는 게 들어왔으면 이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려 그러면은 다른 미네랄이 있어야지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미네랄 소금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 NaCl만 99% 있는 소금보다는 다른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먹으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가끔 가다 고나트륨 혈증, 고칼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또 나트륨 집어넣는 것보다는 미네랄 소금을 넣어서 걔들 빼줘야 되니까 그런 분 가만히 드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마시고 났더니 그 아침에 몸 상태가 일어날 때 달라진다. 뭐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 몸에 이제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손발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성의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디빌딩을 열심히 한다 해가 온몸이 근육 체질이 된다 해도 그게 근육이 빵빵해지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뭐로 결정되느냐? 걔는 혈액과 혈관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 몸의 혈액이 충분하고 혈액이 깨끗하고 혈액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면 얘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심리적인 요인이 또 작용을 한단 말이죠. 내가 건강하다라는 이렇게 심리 요인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혈액의 건강, 혈관의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 사항이 되는데, 그게 직접적인 연결되는 게 바로 소금과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식기능을 결정하는 미네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망간, 이런 것들은 정자 생성이라든가 전립선 건강, 이런 것들이 직접 연관을 주는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망간, 아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섭취가 돼 줘야지만 정자를 만들고 전립선 액도 제대로 만들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이라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거리를 먹고 우리 혈관과 혈액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이 정력 강화의 핵심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정력 강화 보신탕 먹으면 이건 단백질을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할까, 혈관을 젊게 만들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분과 미네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혈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독소들이 어떻게 하면 쌓이지 않게 갈 것이냐. 그래서 당뇨 이런 거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미세혈관들이 다 죽게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어떤 그걸 빼줄 거냐는 문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수분과 미네랄밖에 없고, 충분한 물의 섭취가 되어 줘야지만 그게 혈관이 깨끗해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기관들을 작동하게 하는 미네랄이 있다는, 아까 마그네슘, 망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대로 섭취가 이루어져야지만 얘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부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상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 줘야지만 이 정력이라든 건강이 유지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그것만 정력이 세져가지고 뭐 하겠어요. 상대에 불륜으로 갈 수 있는 문제니,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정력이라는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 먹으면 그런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건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남성의 힘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나요? 잘 먹고 잘 배출하고, 아까 건강한 생각, 건강 생각 얘기를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거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고르게 먹고, 그중에 특히나 미네랄과 수분이라는 걸 제대로 챙겨서 먹고, 그다음에 우리 그게 몸에 들어서 잘 배출되려면은 그 배출되는 부분에 그게 잘 들어오면 배출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다음에 건강 생각이라는 부분, 여기에 적절한 운동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지 순환의 부분을 잘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둬 가지고 가주면은 이게 건강한 삶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남성의 힘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지켜보면은 이게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마초적인 어떤 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분들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 것 같죠? 건강하게 살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그분들은 운동이 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끝나게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 산책 이런 부분들하고 먹거리라는 부분에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아까지만 과잉으로 들어오는 영양물질은 줄이고, 미네랄과 비타민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챙겨가고, 근데 미네랄 부분은 소금이라는 곳에서 따라오니까 미네랄 소금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미국의 산업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미네랄 산업이에요. 미네랄 제재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는 사실 약국에 가면 미네랄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몇 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에 필요한 거는 90여 가지 미네랄인데,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챙겨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바닷물 속에는 그게 자연스럽게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을 챙겨서 먹게 되면은 들어오는 게 잘 해결돼요. 그게 들어오면은 자기가 순환돼가 배출이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신장을 통해든 땀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 배출이 되니까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건강한 생각, 자기 생각이 무지 중요해요. 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다. 그런 관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 세 가지 원칙, 이것만 지켜주시면 다른 건강도 되지만 정의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립선 건강과 정자 생성의 미네랄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만약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전립선이라는 문제는 이게 정액을 만들어낸 관이라는 데도 하지만은 전립선도 정액을 만들어내고 전립선 액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합쳐져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좀 비대해진다고 해요. 비대한다는 게 커지는 경우도 적합 때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탈에서 힘이 없어지는 부분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립선이라는 거 사이로 요도라는 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얘가 커지거나 이게 되면 이게 압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얘를 압박을 하니까 이제 못 나오게 돼,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립선 관련해서 황당한 경험을 좀 했는데요.
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몸이 좀 컨디션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까 원인은 못 찾겠다고 그러면서 막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더만은 전립선 비대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뭐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가가지고 또시 검사를 했더니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또 몇 달 후에 가서 또 검사하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잘못하면 암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인가 5년인가를 약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의사가. 그래서 뭐 무슨 대학병원에 교수로 가게 됐대요.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인수인계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검사 받는 거 딱 그 사람이 약을 왜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뭐 약을 먹으래서 먹지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은 거야. 정상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0.55라는 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상 수치 범위가 내가 8 이하면 정상이래요. 8 이하인데 0.5면 뭐 무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원무과 가가지고 처음 봤을 때 진단지를 처음 제가 그때쯤 받았을 때 진단지를 떼봤어요. 그때도 0.5인 거예요. 와 완전히 그 사기 배신감.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대학병원으로 멀리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가지고 그거 쫓아가서 받으려면 그 사람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안 갔는데 그래서 그게 그 진단지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 괜찮아요? 이상 없는데요? 계속 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아무 이상 없이 이제 잘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나이 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저도 뭐 그런 거다 보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0.5면 완전히 뭐 초정상인 상황이어서 사실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전립선하고 정력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거기에도 이제 미네랄인 부분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소변의 배출이라는 부분도 정상하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전립선 자체도 비대증도 커지는 거지만 탄력성이나 이게 그게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어도가 막히는 부분도 줄어요. 요즘은 이제 수술 많이 하는데 뭐 잘라내고 그 넓히고 뭐 발광하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 몇 가지 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된 섭취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미네랄 섭취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고 줄여주고 하는 작용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하여튼 뭐 남자들 하면 다 그런 게 걸리는 거라서 광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광고 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부분을 그냥 나이 드니까 단순히 생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미네랄 소금 섭취와 수분 섭취에서 충분히 좀 예방해 나갈 수 있고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자 만들고 전립선 액 만드는 게도 다 미네랄 작용하고 아까 망간,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이런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는 소금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 다음에 좀 그 강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좌욕 같은 경우 소금 좌욕 같은 게 하는 경우가 좀 도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시면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아 있는 부분들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아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좀 줄여 나가는 부분들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소금 활용법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정력 강화를 위해서 소금을 챙겨 먹는 것도 있지만은 외적으로는 이제 좌욕이라는 부분들이 소금 좌욕.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질 건강에 무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마다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남자들도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하고 그거에 되고 조격 같은 소금 조격 같은 경우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플러스 뭐 더 부과한다면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지만 오래 앉아 있는 시간보다 그걸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게 뭐 갖춰지면은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 자체도 아까지만 좀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은 좋겠다. 이 남성의 힘 이런 것들은 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건강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매일매일 챙겨 먹는 수분과 미네랄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면은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채널이고 많은 알찬 내용들이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